70세의 억대 사기로 체포된 엄마의 두 번째 인생. 챕터 1. 체포된 날. 2023년 11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촌에 검은색 승용차 두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형사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그들이 향한 곳은 3층 끝집이었다. 박은자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가 곧았고 손놀림도 정확했다. 마당에 심어놓은 상추를 뜯어 쌈을 싸먹으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은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그 순간 형사증을 내미는 남자들의 모습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박은자 씨 맞으십니까? 네. 20년 전 발생한 8억대 투자 사기 사건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은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회사에 출근하던 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1시간 후였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민수는 처음엔 사기 전화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담당 형사가 직접 통화를 하자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사기범이라고요? 민수는 형사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형사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기엔 낯선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차림의 여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히 엄마였다. 이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요? 네. 당시 이름은 박혜진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3년까지 대형 투자 브로커로 활동했고 2003년 8억 원대 사기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행방을 감췄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다. 박혜진. 그는 평생 엄마의 옛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챕터 2. 엄마의 또 다른 이름.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은자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표정엔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체념한 듯한 그리고 각오한 듯한 눈빛이었다. 박혜진 씨, 2003년 11월 15일 이후 귀하의 행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억 원을 들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은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숨을 곳이 없겠네. 그 말에는 20년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지만 은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조사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저녁 무렵이었다. 엄마와 마주 앉은 민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박혜진이 누구예요? 은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너무 많았구나. 대체 뭘 숨긴 거예요? 엄마가 사기를 쳤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다. 엄마는 사기를 친 게 아니야. 하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엄마가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이유를 다 밝혀야 해. 그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야. 민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진실이 뭔지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민수야, 엄마를 믿어줄 수 있겠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눈앞의 엄마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챕터 3. 사라진 8억과 실종된 파트너. 민수는 경찰서를 나와 곧바로 사건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 기사, 검찰 자료, 피해자 진술서. 그가 찾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박혜진은 1990년대 후반 강남에서 손꼽히는 투자 브로커였다. 부동산과 주식, 해외 투자까지 다루며 수십억 원을 굴렸고 그녀를 찾는 고액 자산가들이 줄을 섰다. 화려한 사무실, 고급 승용차,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그것은 민수가 아는 소박한 엄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2003년 갑자기 8억 원이 사라졌다. 투자금을 맡긴 12명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박혜진은 그날 이후 종적을 감췄다. 사건 기록을 뒤지던 민수는 한 이름에 주목했다. 김도현. 박혜진과 함께 사업을 운영했던 동업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도현 역시 사건 발생 직후 실종됐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수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다. 김도현이라는 사람은 왜 수배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 사람도 용의자 아닙니까? 담당 형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김도현 씨는 사건 발생 전에 이미 회사에서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었어요. 그럼 8억은 누가 가져간 겁니까? 모든 정황상 박혜진 씨가 가장 유력합니다. 민수는 답답함에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다시 은자를 면회했다. 엄마, 김도현이라는 사람 아세요? 은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니? 사건 기록에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은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야, 엄마가 8억을 훔친 게 아니야. 진짜 훔친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 그게 김도현이에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갔어. 돈도, 엄마의 인생도, 그리고 은자는 말을 멈췄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민수는 엄마가 숨기는 게 돈 이상의 무언가라는 걸 직감했다. 챕터 4. 비밀의 금고. 민수는 엄마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20년을 숨어 살았다면 분명 증거를 남겨뒀을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민수는 엄마의 침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에는 작은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 구도 심제일은행 302호. 민수는 즉시 그 은행을 찾아갔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여전히 운영 중이었다. 직원에게 열쇠를 보여주자 그는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다. 이 금고는 1998년에 개설됐네요.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에 넣었다. 철컥, 문이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 민수는 봉투를 하나씩 열어봤다. 첫 번째 봉투엔 이름 없는 통장 5개가 들어있었다. 각 통장의 잔액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였다. 총 4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두 번째 봉투엔 편지들이 가득했다. 누군가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편지들. 민수는 그중 하나를 펼쳤다. 혜진아, 이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건 우리의 몫이야. 도현이한테 들키면 모든 게 끝나. 제발 조심해. 편지는 서명이 없었지만 필체는 분명 엄마 것이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우리 애라니? 자신을 말하는 건가? 세 번째 봉투엔 8억 사기 사건의 피해자 명단이 들어있었다. 12명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각자가 잃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명단 옆에 엄마의 필기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김 씨 실제 피해 없음. 도현 측 사람이 씨 진짜 피해자. 6천만 원 돌려줘야 한 박씩. 도현과 짜고 허위 진술. 민수는 숨이 막혔다. 12명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가짜였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 거기엔 단 한 장의 메모만 들어있었다. 김도현은 살아있다. 그는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 자신에게 형제가 있다는 말인가? 챕터 5. 돌아온 남자. 민수가 금고의 내용물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던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수 씨죠?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요. 민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어떻게 제 번호를? 어머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김도현을 직접 만나 진실을 캐낼 기회였다. 다음 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도현과 마주 앉았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손목엔 고급 시계가, 손가락엔 금반지가 빛났다. 오랜만이네요, 민수 씨. 아니, 민수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민수 씨가 3살 때였나? 저를 아세요? 물론이죠. 제가 혜진. 아니, 은자 씨와 함께 일할 때 민수 씨는 아직 아기였으니까요. 김도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민수는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 어머님이 모든 걸 가지고 도망친 겁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회사 자금이 통째로 사라졌고 저는 빚만 떠안았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진짜 범인은 당신이라고. 김도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증거는 명백합니다. 돈을 인출한 사람은 박혜진이에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죠. 금고에서 찾은 서류를 봤습니다. 피해자 절반이 가짜라는 것도요. 당신이 짜고 친 거 아닙니까? 김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수 씨,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제가 경찰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한테 전해주세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안 그러면 모두가 고통스러울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어머님은 지켜야 할 비밀이 있으니까. 김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비밀이 뭔데요? 김도현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다. 어머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민수 씨에게 형제가 있다는 걸 아시는지. 민수는 얼어붙었다. 김도현은 그대로 사라졌다. 챕터 6. 엄마의 사라진 아이. 민수는 곧바로 구치소로 달려갔다. 은자는 면회실에 들어오다가 비틀거렸고 교도관이 재빨리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은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수는 간호사를 불렀고 은자는 간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 은자가 중얼거렸다. 내 아이는 아직 살아있지? 도현이가 데려갔을 텐데. 민수는 온몸이 굳었다. 간호사도 그 말을 들었는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자가 깨어난 건 1시간 후였다. 민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 제게 형제가 있어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숨겼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003년 사건이 터지기 1달 전에 엄마는 아기를 낳았어. 여자아이였지. 이름도 짓지 못했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도현이가 나타났거든. 그리고 아기를 데려갔어.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돈 때문이야. 도현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고 엄마가 그걸 알아챘어.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도현이는 아기를 인질로 잡은 거야.
입 다물고 8억 사기범으로 몰려서 도망가라고. 안 그러면 아기를 죽이겠다고. 민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래서 엄마는 도망친 거예요? 20년 동안 도현이가 아기를 어디 숨겼는지 알 수가 없었어. 경찰에 가면 아기가 위험할 것 같았고, 엄마는 그저 아기가 살아만 있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숨어 살았어. 그럼 지금 그 아이는 21살이 됐겠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야.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김도현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제게 형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 아니에요? 은자의 눈이 커졌다. 도현이를 만났다고? 네. 그리고 협박당했어요. 입 다물라고. 은자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민수야, 위험해. 도현이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엄마, 우린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리고 제 동생을 찾아야 한다고요. 챕터 7. 진짜 범인의 귀환.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금고에서 찾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가짜 피해자들의 명단, 은자가 적어놓은 메모, 그리고 김도현과 주고받은 편지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재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짜 피해자들을 추적하면 김도현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경찰은 김도현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김도현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사가 나타나 김도현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민수는 직접 김도현을 찾아 나섰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카페, 그가 운영한다는 회사, 그가 살고 있다는 강남의 고급 빌라. 하지만 김도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CCTV를 확인하니 김도현이었다. 민수는 문을 열었다. 김도현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민수 씨,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무슨 소리예요? 경찰이 옛날 서류들을 다 뒤지고 있어. 곧 내 계좌 추적이 시작될 거야. 그럼 8억이 어디로 갔는지 다 밝혀지겠지. 김도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 내가 가져갔어. 8억, 아니 정확히는 9억 2천을 빼돌렸지. 혜진이가 눈치챘고 그래서 그 애를 데려간 거야. 제 동생 말하는 겁니까? 김도현은 비웃음을 흘렸다. 너희 가족 중에 그 아이가 있어. 민수는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애는 죽지 않았어. 잘 자라고 있지. 아주 가까이에.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도현은 일어서며 말했다. 그건 혜진이가 알아내야 할 숙제야. 힌트를 주자면 그 애는 혜진이를 원망하고 있을 거야. 자기를 버렸다고. 김도현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다. 민수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김도현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다음 날 김도현은 경찰에 자수했다. 그리고 8억 횡령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은자에 대한 모든 혐의는 벗겨졌고 그녀는 2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김도현은 아이의 행방에 대해선 끝까지 침묵했다. 그건 혜진이와 내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말만 반복했다. 챕터 8. 엄마의 두 번째 인생, 그 끝에서. 은자가 집으로 돌아온 날, 민수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케이크까지. 하지만 은자는 웃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슬픔에 잠긴 것 같았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는 무죄예요. 민수야. 엄마한텐 이제 시작이야. 도망치며 산 20년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아갈 내 남은 인생이 더 무거울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이를 찾아야 해.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원망하는지, 아니면 이미 날 잊었는지 알아야 해. 민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함께 찾을게요, 엄마. 제 동생이기도 하니까.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하지만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딘가에 살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본격적으로 동생 찾기에 나섰다. 2003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들, 입양 기록, 고아원 명단. 하나하나 추적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민수 씨죠? 저는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입양됐는지 버려진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저를 키워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편지를 남겼어요. 거기에 박혜진이라는 이름과 이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역 근처 카페에 있어요. 만나주실 수 있나요? 민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엄마를 깨우려다가 멈췄다. 혹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었다. 먼저 확인하고 엄마를 데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서울역 근처 카페에 도착하자 창가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다. 21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긴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민수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다. 그녀의 눈빛이 엄마를 닮았다. 민수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김지원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지원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편지예요. 읽어보시겠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원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아빠가 너한테 평생 숨겨온 비밀을 이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넌 내 친딸이 아니야. 2003년 11월 아빠는 옛 친구한테서 너를 받았어. 그 친구는 큰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갓 태어난 너를 맡길 곳이 필요했지. 아빠는 아이가 없어서 기꺼이 너를 받아들였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한 짓은 범죄였어. 내 엄마에게서 너를 빼앗은 거였지. 내 진짜 엄마 이름은 박혜진이야. 아빠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너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 이미 너를 내 딸처럼 사랑하게 됐거든. 미안하다, 지원아. 내가 원한다면 내 엄마를 찾아가라. 이 번호는 내 엄마가 숨어 살면서 쓰던 비상 연락처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원 씨, 당신이 제 동생이 맞는 것 같아요. 지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편지를 읽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 진짜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것도, 제가 빼앗겨온 아이였다는 것도. 우리 엄마. 아니, 당신 엄마는 당신을 20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대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전 엄마를 원망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저를 버렸을까? 왜 찾지 않았을까? 엄마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평생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찾고 있고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같이 만나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에필로그. 은자가 카페에 도착한 건 30분 후였다. 민수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은자는 창가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를 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21년. 7,000일이 넘는 시간. 매일 밤 꿈에서 본 그 얼굴. 어떻게 자랐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수없이 상상했던 모습이 눈앞에 있었다. 은자는 천천히 다가갔다. 지원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섰다. 지원아.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해.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괜찮아.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은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 엄마도 너한테 낯선 사람일 거야. 하지만 엄마는 평생 너를 기다렸어. 지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은자가 그녀를 꽉 안았다. 20년 만의 포옹이었다. 민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은자의 집으로 갔다. 지원은 낯선 집이었지만 어딘가 편안했다. 지원아, 배고프지?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까? 엄마. 라고 불러도 될까요? 은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물론이지. 넌 엄마 딸이야.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은자는 20년 전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김도현에게 당한 일, 도망가야 했던 이유, 지원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지원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외롭지만 행복했던 유년 시절,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의 혼란. 아빠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잘 자라준 건 그분 덕분이야. 엄마가 할 수 없었던 걸 그분이 해주신 거지. 민수가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늦었지만. 은자는 두 아이를 바라봤다. 민수와 지원. 둘 다 너무나 소중한 자식들이었다. 엄마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숨어 살았던 20년은 끝났어. 이제는 당당하게 너희들과 함께 살아갈 거야. 지원이 물었다. 김도현은 어떻게 됐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횡령죄로 10년은 받을 거야. 전 증인으로 나서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빼앗겨 왔는지 증언하고 싶어요. 은자는 지원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하지만 힘들 거야. 괜찮아요. 이제 저한테도 가족이 있잖아요. 엄마랑 오빠가.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가 옆에 있어. 6개월 후. 김도현의 재판이 끝났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은자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은자는 옛날 피해자 중 한 명과 마주쳤다. 박혜진 씨. 아니, 은자 씨. 오해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김도현한테 속아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20년이란 세월을 숨어 살게 한 건 저희 책임도 있어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집으로 돌아오니 지원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요즘 지원은 주말마다 은자의 집에 왔다. 아직 완전히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다. 엄마, 재판 어떻게 됐어요? 12년 받았어. 다행이네요. 지원아, 내가 증언해줘서 큰 도움이 됐어. 고마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수도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건배할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은자가 물잔을 들었다. 민수와 지원도 잔을 들었다. 엄마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세 개의 잔이 부딪혔다. 그날 밤 은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20년 동안 등을 돌렸던 세상이 이제는 달라 보였다. 무섭지 않았다. 숨을 필요도 없었다. 지원이 방에서 나와 은자 옆에 섰다. 엄마, 뭐 보세요? 그냥 별. 예쁘네요. 응.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지원이 은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제 이름.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은 뭐였어요? 은자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가 이름을 짓기도 전에 널 빼앗겼어.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름을 지어뒀지. 뭐였는데요? 지수. 지혜로운 물이라는 뜻이야.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지원이랑 비슷하네요. 그래. 김도현한테 너를 키운 그분이 어쩌면 엄마 마음을 조금 느끼셨을지도 몰라. 전지원이 좋아요. 이 이름으로 20년을 살았으니까. 하지만 지수라는 이름도 예뻐요. 넌 지원으로 살아도 되고 지수로 살아도 돼. 어떤 이름이든 넌 엄마 딸이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다. 민수가 거실에서 불렀다. 엄마, 지원아. 영화 시작한다. 지금 간다. 은자와 지원은 함께 거실로 갔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은자는 양쪽에 앉은 두 아이를 바라봤다. 70년을 살았다. 그중 20년은 도망쳤고 20년은 숨어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를 것이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은자는 작게 웃었다. 두 번째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다. 화면 속 영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은자는 영화보다 옆에 앉은 아이들이 더 눈부셨다. 엄마, 왜 웃으세요? 지원이 물었다. 그냥 행복해서. 저도요, 엄마. 민수가 팝콘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 매주 이렇게 모이는 거 어때요? 가족 영화의 밤. 좋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날 밤 은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지원은 대학을 다니며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가족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민수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지만 주말엔 어김없이 엄마와 지원을 만났다. 은자는 옛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했다. 진짜 피해자들에게는 금고에 숨겨뒀던 돈을 돌려줬다. 20년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엄마. 민수가 말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은자는 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농담했다. 민수와 지원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가족 사진을 찍는 날 사진사가 말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20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찾아온 빛 속에서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은 이렇게 계속되었다.